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4번째. 한 바퀴 더 조이기. 조지 씨가 이게 뭐지? 빈탄환인가? 아니면 실탄인가? 불꽃만 튀기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총알인가? 하고 묻었어. 이 한 통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참 헷갈리나 봐. 멀리서 들여다보다가 가까이 가져와서 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들었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하면서 읽어보는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야.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읽어도 이마를 찌푸리거나 올려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무거운 손바닥으로 책상 위에 펴서 놓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눈길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헷갈리니까 조지 씨는 이게 뭐지? 빈탄환인가? 아니면 실탄인가? 하고 혼잣말을 반복했어. 멀리서 피엘 스콧이 붓과 물감통을 들고 표적을 하얗게 칠하면서 빠르게 행진하는 듯한 휘파람 소리와 드럼필이 소리 같은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었어. 그 음악은 다시 그가 떠난 소녀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지. 그때 조지 씨가 손짓하며 피엘을 부르더니 피엘 하고 불렀어. 피엘은 평소처럼 살짝 비켜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진하듯이 그의 지휘관 쪽으로 뛰어왔어. 얼굴에 흙먼지와 흰 가루가 묻은 채 얼굴에 몇 군데 흰색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한쪽 눈썹을 붓으로 긁으며 말이야. 경계, 피엘, 이거 좀 들어봐. 네, 지휘관님, 차분히 하세요. 조지 씨가 편지를 펼쳐 보여주며 말했어. 선생님,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법적 필요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마테우스 베그넷 씨가 2달 전에 당신에게 발행한 청구서 금액은 97파운드 사실린 9펜스이고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제출하면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조슈아 스몰리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장난이야 이거. 왜? 피엘이 잠시 생각하며 이마에 주름을 그리며 대답했어. 이런 돈 요구하는 건 항상 나쁜 의도가 딸려 있다고 봐야죠. 조지 씨가 봐봐, 피엘. 하고 말했어. 내가 말하는 건 지금까진 애가 이자랑 기타 비용으로 원금보다 적어도 2배는 더 썼다는 거야. 피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 거래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 조지 씨가 손을 흔들며 더 말하지 말고 이건 끝이야. 하고 말했어.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는 머큐리에게 신호를 보내서 피에를 집으로 보내라고 했지. 그런데 바로 그 집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이름이 툴킹혼인 노인인데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재로 다가가서 그 순간 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더니 피엘이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얼굴을 마주쳤어. 근호인과 그녀 사이에 한번 눈이 마주치자 항상 가려져 있던 눈가리개가 잠시 올라갔어. 의심과 예리한 눈빛이 번쩍였지. 또 한순간 다시 멀어졌어. 실례합니다. 데드록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인을 뵙게 될 줄 몰랐어요. 방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그를 불러 세우며 기다리세요. 하고 말했어. 여기 계세요. 부디, 저는 저녁 먹으러 나갈 거예요. 이 전문의와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나가면서 필드스의 툴킹훈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했어. 그래, 그래. 하고 툴킹훈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 하지만 다시 볼 필요도 없었지. 켄지와 카보이의 맞죠? 네, 툴킹훈 씨, 구피라는 이름입니다. 하고 구피가 대답했어. 맞군요. 고맙습니다. 구피 씨.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구피는 살금살금 떠났어. 툴킹호는 데드록 부인의 화려함과는 대조되는 낡고 칙칙한 검은 옷을 입고 그녀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했어. 그리고는 턱을 쓸어내리며 하루 종일 계속 턱을 문지르더라고. 조슈아 스몰리드가 의자에 앉아서 온 그 사람 맞지? 그렇지. 피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걔는 성격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행동도 꽉 자여있고 고와서 말하면 뱀 같고 손톱은 바닷가재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워. 구피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또렷하게 말한 후 잠시 기다리면서 더 할 말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평소 하던 대로 움직임을 이어가서 손에 쥔 표적을 다시 향했어. 그리고 예전처럼 음악 소리로 나는 반드시 그 이상적인 소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지. 조지는 편지를 접고 그쪽으로 걸어갔어. 그때 피엘이 교묘한 표정으로 조지 쪽을 보며 말했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지휘관님, 돈을 내는 거겠지? 난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피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 그게 다는 아니야. 방법이 있긴 해. 하고 붓을 예술적으로 돌리며 말했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곧 벽치라는 거. 피엘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거 참 멋진 방법이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백은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내 빚을 갚기 위해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야 하고 그가 큰 눈으로 피엘을 노려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 내 인생에 피엘,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피엘은 표적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항의하는 척했어. 하지만 그의 붓으로 알레고리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흰색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다듬으며 백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었다고 말하는 와중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밝은 목소리가 조지 있나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어. 피엘은 주인에게 눈길을 주며 여기 지휘관님 여기 계세요 하고 말하며 그와 함께 백은의 부인도 나타났어. 그 노인은 어떤 계절이든 항상 회색 천으로 된 두꺼운 망토를 입고 있는데 이 망토는 아주 낡았지만 깨끗했고 사실은 유럽에서 돌아온 후 백은의 부인과 함께 여행하며 가져온 바로 그 옷이었어. 그리고 그 옷과 함께 늘 들고 다니는 우산도 있었지. 이 우산은 색깔도 알 수 없고 손잡이는 구불구불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끝에는 금속 조각이 박혀 있는데 이게 작은 펠라이트나 안경의 타원형 유리창처럼 생겼어. 그런데 이 우산은 영국 군대와 오랫동안 연관된 물건답게 제자리에 딱 붙어 있지 않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어. 그 노인의 우산은 허리 부분이 늘 늘어지고 지탱하는 막대도 필요해 보여서 집에서는 수년 동안 찬장이나 여행용 가방으로 쓰였던 것 같아. 그녀는 절대 우산을 펴지 않고 대신 넉넉한 후드가 달린 망토를 믿으며 시장에서 고기 조각이나 채소 다발을 가리키거나 상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볍게 툭 치는 용도로만 쓴다. 그녀는 시장 바구니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바구니는 두 개의 덮개가 달린 지프로 만든 통 같은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이 바구니와 함께하는 거지. 이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햇볕에 그을린 정직한 얼굴에 거친 밀짚 모자를 쓴 백은의 부인은 지금 조지의 사격장에 도착했어. 자, 조지, 친구야. 하고 그녀가 말했어.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아. 잘 지내. 그녀는 친근하게 손을 잡아 흔들고 산책 후에 잠시 앉아 쉬면서 어디든 편히 쉴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듯 거친 벤치에 앉아 망토끈을 풀고 망토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끼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 베넷 부인은 친근하게 손을 잡아 흔들고 산책 후에 깊게 숨을 내쉬며 잠시 앉아 쉬었어. 어디든 편히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친 벤치에 앉아 망토끈을 풀고 망토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며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지. 그동안 베넷 씨는 오랜 친구와 피엘과도 악수했고 베넷 부인도 유쾌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 자, 조지. 부인이 활기차게 말했어. 우리 리그넘이랑 나랑 딱 들렀어. 항상 그렇듯이. 그 보증서도 제대로 처리하려고. 새 청구서 좀 줘봐. 조지. 그거 서명하면 끝이야. 조지는 마지못해 오늘 아침에 너한테 올 생각이었어. 하고 말했어. 그래, 우리도 오늘 아침에 올까 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우비치에서 나와서 동생들 돌보는 최고의 친구인 소년을 남기고 바로 너한테 왔어. 보니까 리그넘은 지금 너무 가까이 묶여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런데 조지, 무슨 일이야? 부인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멈추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그게 좀 그렇다. 부인, 조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그 보증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걱정하지 마, 조지.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어. 그게 좀 그렇다. 부인, 조지가 다시 말했어. 내가 그 보증서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게 놔둔 것 같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근데 부인,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 하고 읽으며 말했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잘 해결되길 바랄게. 부인이 말했어. 하지만 조지,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 조지는 고개를 숙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조용히 말했어. 내가 이 편지를 받았거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이 편지도 겨우 15분 전에 받은 거야. 그는 끝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은 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어. 베넷 부인은 잠시 침묵 후에 조용히 이노이나 내 의견 좀 전해줄래? 하고 말했어. 그럼 베넷 부인이 웃음과 한숨이 섞인 목소리로 아니, 왜 그가 북미에서 조포치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곤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했어. 베넷 씨는 이 노인아. 그 말이 맞아. 왜 내가 아느니? 하고 말했지. 그가 글쎄 지금쯤이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났겠지. 하고 대답했어. 어쨌든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조포치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진 건 다 너희 것들이야. 내 말만 하면 다 팔아버릴 수 있어. 만약 그게 거의 원하는 돈에 가까웠다면 벌써 팔았을 거야. 난 너희를 떠나거나 공경에 빠뜨릴 생각은 전혀 없어. 마트, 난 오히려 나 자신을 팔 테니까. 하고 가슴을 쳤어. 그런데 누군가 그런 헌옷 같은 것들을 살 사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었지. 베넷 부인은 이동이나 하고 조용히 말하며 내 의견 좀 더 들어봐 하고 말했어. 그는 조지 하며 이 일은 내가 더 잘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일에 대해선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하고 말했어. 그때가 바로 내가 보증서를 요청했을 때였고 또 그걸 받아들였을 때였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 내가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 건 알지만 조금은 덜 성급했어야 했어.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조지, 모두 잊고 용서하자, 알겠지? 다 잊고 용서하자. 그녀는 정직한 손을 내밀고 남편과 조지에게 각각 손을 잡게 했어. 조지는 각각의 손을 잡고 말하는 동안 손을 놓지 않았지.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은 2달마다 다 써버렸어. 피엘이랑 우리 둘이서 여기서 꽤 검소하게 살았어. 그런데 갤러리도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나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야.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을까? 글쎄, 그건 분명히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게 나를 좀 더 안정시키고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희가 내 기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하고 말하며 조지는 손에 쥔 두 손을 흔들고 잠시 뒤로 물러서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서 있었어. 마치 마지막 고백을 하고 곧 군사적 영예로 사형당하는 것처럼 말이야. 조지, 내 말 좀 들어봐. 조지의 아내를 쳐다보며 베넷 씨가 말했어. 이 노인아,
계속 이야기해. 그렇게 베넷 씨가 말을 다 들은 후 그는 이 편지는 바로 처리해야 하고 바로 조지와 내가 직접 스몰리드 씨를 만나러 가는 게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건 베넷 씨를 보호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하고 말했어. 조지는 그래, 바로 가자 하고 모자를 쓰고 베넷 씨와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출발했어. 조지, 여자가 급하게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부인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 내 오래된 리그넘을 내가 잘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 분명히 잘 해결될 거야. 조지는 그 말 고마워 하고 답하며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어. 그 후 부인은 망토와 바구니, 우산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러 가는 길이었지. 그리고 친구들은 작은 기대를 품고 스몰리드 씨를 달래러 떠났어. 영국에서 누구보다도 스몰리드 씨와 협상에서 더 불리하게 빠져나올 사람은 조지랑 매튜 베그넷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군인처럼 든든한 모습 넓고 사각진 어깨, 무거운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순진하고 경험이 적은 애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의 작은 일들에선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이 마운트 플레전트 쪽으로 큰 심각성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베그넷이 친구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부인인 베넷 부인의 최근 말실수에 대해 친근하게 언급하는 게 떠올라. 조지, 너도 알다시피 그 노이나 우유처럼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애들 혹은 나한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듯이 화를 내. 그게 그녀의 자랑이야. 마트. 베그넷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어. 조지, 하고. 근 오이나 그게 그녀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이야. 조금씩은 그래야지. 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규율은 지켜야 해. 그녀는 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조지가 말했어. 금이냐? 하고 베그넷이 되물었어. 내가 말하는 건 그녀의 무게 12석 6파운드야. 그 무게를 어떤 금속으로도 바꿀 수 있겠어? 아니, 절대 못해. 왜냐면 그녀의 금속은 훨씬 더 소중한 거거든. 그녀는 바로 모든 금속이니까. 맞아, 마트. 그녀는 나를 데리고 반지를 받아들였을 때 내 아이들과 내게 목숨을 건 약속을 했어. 정말 진지했지. 하고 베그넷이 말했어. 그녀는 충실하고 자신의 색깔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럼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자기 자리 지켜. 만약 그녀가 한 번쯤 의무감에 의해 빗나가더라도 조지, 그건 그냥 넘어가 줘. 그녀는 충성스럽거든. 그 말을 들은 조지는 그래. 정말 고마워. 마트. 하고 말하며 그녀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어. 맞아. 하고 베그넷이 가장 열정적으로 근육 하나 풀지 않고 말했어. 그 오이나를 바위처럼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만큼 칭찬해도 모자라. 그런데 난 이걸 절대 그녀한테 말하지 않아. 규율은 지켜야 하니까. 이 칭찬을 하며 그들은 마침내 마운트 플레전트와 스몰리드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어. 문은 늘 그렇듯이 쭉쭉 내리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주디가 열었어.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면 행소적인 미소를 지었고 허락을 구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것 같았어. 그녀는 들어가도 된다. 는 말을 하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치 발을 담그는 목욕통처럼 의자 서랍에 발을 넣고 있었고 부인은 쿠션에 기대어 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 내 친한 친구 하고 할아버지가 팔을 쭉 뻗으며 말했어. 어떻게 지내? 우리 친구 누구지? 이게 하고 조지가 말했어. 이 사람은 매튜 베그넷이야. 우리 문제에 도움을 준 사람이야. 알지? 아, 베그넷 씨, 정말이야. 하고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를 쳐다봤어. 잘 지내시죠? 베그넷 씨, 조지, 멋진 분이야. 군인 같은 기운이 느껴지네.
그들은 의자를 아무것도 내주지 않아서 조지는 백은햇을 위해 의자를 하나 가져오고 자신을 위해 하나 더 가져왔어. 백은햇은 몸을 거의 구부리지 않고 허리만 살짝 구부리며 앉았지. 주디,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파이프 좀 가져와. 왜? 모르겠어요. 하고 조지가 끼어들었어. 오늘은 좀 피우고 싶지 않아서요. 안 되겠구만.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주디, 파이프 가져와. 이렇게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조지 씨가 말했어. 사실, 스몰리드 씨, 지금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엔 당신의 친구가 금융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말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게 바로 그 사람 짓인 줄 알았거든요. 이 편지 말이에요. 그가 말하자 할아버지 스몰리드가 그 편지를 보고 웃으며 인정하는 표정을 지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조지가 물었어. 주디,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파이프 가져왔니? 내게 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던 거 맞지? 네. 자. 조지 씨, 조심스럽게 말하는 조지.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돈이 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 앉아 있고 항상 맺어온 이해관계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처럼 계속 이 일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 매튜 베그넷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내가 몰라요. 하고 조용히 할아버지가 말했어. 뭐라고? 내가 말하는데 알잖아. 조지가 말했어. 그래, 내가 말하는 건 알겠어.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하지만 난 몰라. 그럼 조지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 난 알아. 스몰리드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하고 말하며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백은혜 씨의 상황은 그게 중요하든 아니든 간에 똑같이 유지돼요. 하고 덧붙였어. 조지는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했으며 그와 스몰리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스몰리드 씨, 여기 백은혜 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그녀, 즉 그의 아내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도 걱정이 돼요. 나는 좀 덜 신중한 사람이라서 좀 뒤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백은혜 씨는 안정된 가정의 가장이고 그런 사람인 거 알죠? 그러니까 스몰리드 씨, 조지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 우리가 친한 사이긴 하지만 당신이 내 친구 백은혜를 완전히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조지 씨, 너무 겸손하시네요. 뭐든지 저한테 요청하세요. 하고 할아버지가 농담 섞인 유머를 덧붙였어. 그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면 아마도 도시의 친구분이 더 강하게 반대하실 수도 있고요. 하하하 하고 할아버지가 웃었어. 그 모습이 너무 딱딱하고 눈빛도 초록색이라서 백은햇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거운 마음이 더 깊어졌어. 자, 조지. 하고 백은햇이 말했어.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 난 이걸 잘 해결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스몰리드 씨, 제발 우리 이해관계를 좀 알려줘. 그럼 내가 마음을 놓고 우리 모두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어떤 희한한 목소리가 아이고 세상에 오 하고 비웃듯이 외쳤어. 만약 그게 장난꾸러기 주디라면 그녀는 놀란 손님들이 둘러보는 동안 조용히 있었고 턱이 약간 일그러진 모습으로 조롱과 경멸을 표현했지. 백은햇의 진지한 표정은 더 깊어졌어. 조지,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내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그 편지가 무슨 뜻인지 조지 씨가 말했어. 그래, 맞아. 그런데 딱히 알 필요는 없겠어. 다 맞고 기분 좋은 거라면 말이야. 그런데 스몰리드 할아버지가 일부러 조지 씨의 머리를 겨냥해서
파이프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서 부숴버렸어. 그게 바로 그 편지의 의미야. 내 친구, 내가 널 부숴버릴 거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악마한테 가. 두 친구가 일어나서 서로를 쳐다봤어. 백은혜 씨의 진지한 표정이 이제는 정말 깊어졌어. 악마한테 가. 하고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어. 이제 그만 파이프 피우고 허세 부리지 마. 뭐? 너도 독립 드라군이야. 내 변호사한테 가서 어디인지 기억나지? 전에 가본 곳이야. 내 독립심 보여줘. 자, 친구야. 너한테 기회가 있어. 주디 문 열어. 이 허풍쟁이들 내보내. 못 가면 도움 요청해. 내보내. 그는 이 말을 엄청 크게 소리쳐서 백은혜 씨가 놀라서 멈춘 조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기 전에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문 밖에 세웠어.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주디가 힘차게 쾅 닫았지. 완전히 어리둥절한 조지 씨는 잠시 벽에 달린 초인종을 바라봤어. 백은혜 씨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작은 방 창문 앞을 걷거나 서면서 마치 감시병처럼 계속 쳐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 자, 와트. 조지가 정신 차리고 말했어. 이제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 이 깡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백은혜 씨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내 노모가 여기 있었다면 바로 그에게 말했을 텐데 하고 그 말을 끝내고 둘은 어깨를 맞대고 걸으며 떠났어. 그들이 링컨 인필드에 도착했을 때 투클링호는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 그도 그럴 것이 기다리라고 하자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종이 울리자 사무원은 그에게 말했어요. 투클링호는 별말 없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고 말했어. 그래도 그들은 군인처럼 긍기 있게 기다리며 결국 다시 종이 울리고 투클링혼이 방에서 나왔다. 그 고객은 잘생긴 노부인인데 바로 체스니 올드의 하우스키퍼인 어운스웰 부인이다. 그녀는 예전 방식의 우아한 절을 하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나온다.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대우를 받는데 사무원이 자신의 벤치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안내하고 나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중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을 보고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저기 계신 분들이 군인인 것 같군요. 사무원은 눈짓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돌리고 조지 씨는 벽난로 위에 영감에 집중하고 있어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자 백은혜 씨가 나서서 대답했어.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그런 모습 보면 늘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여러분, 노파가 신뢰를 무릅쓰고 하는 말이니 이해해 주세요. 예전에 아들이 군인이었어요.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용감한 모습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깎아내리기도 했죠. 가난한 엄마인 저에게도 실례지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인 백은혜 씨가 진심으로 답했어. 근 오부인의 목소리와 그녀의 독특한 모습에 담긴 진심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 부에서 아마 앞으로 몇 달을 계산하는 중이었겠지. 그녀가 떠나고 문이 닫힐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어. 조지. 백은혜 씨가 드르륵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낙담하지 마. 왜? 군인들이여. 왜 우울해야 하겠어. 친구들. 힘내 내 친구. 그 후 사무원이 다시 들어와서 아직도 그들이 여기 있다고 알리고 투클링온이 약간 자증 섞인 목소리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들어오라고 하든지. 그들은 그림이 그려진 천장이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서 투클링온이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이봐, 너희들 뭐 원하는 거야? 병장, 마지막에 내가 너를 봤을 때 말했잖아. 여기서 너희 회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병장은 최근에 좀 흥분한 듯 평소 말투와 태도도 달라졌어. 그가 받은 편지를 보여주며 그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후에 작은 방의 사무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 나는 너희와 할 말이 없어.
투클링혼이 딱 잘라 말했어. 빚졌으면 갚거나 책임을 져야지. 그걸 여기 와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병장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고 미안하게 말했어. 좋아. 그럼 다른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한테 돈을 내야겠군. 경찰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도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 좋아. 그럼 너희 둘이서 내거나 아니면 둘 다 소송당해서 고통받거나 해야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돌려줘야 하고 남의 돈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 변호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장작불을 좀 휘저었어. 조지 씨는 그가 친절하게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봐, 경찰관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도 없어요.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제 사무실과도 관련 없어요. 스몰리드 씨가 이 문제들을 저에게 맡겼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클리포드 인의 멜키세덱에 가보세요. 조지 씨가 말했어. 사무장님,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거의 불쾌하실 텐데 혹시 제게 잠깐만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투클링오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나서 창문 구석으로 걸어갔어. 이제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요. 하면서 완벽하게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조지 씨를 노려봤어. 조지 씨가 말했어.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번 불운한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당사자예요.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제 목표는 그가 제 탓으로 곤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며 예전에는 왕립포병대에 있었어요. 내 친구, 난 왕립포병대 전체에 대해 하나도 관심 없어. 장교, 병사, 마차, 말, 대포, 탄약 모두 말이야. 그럴 것 같군요. 선생님, 하지만 저는 백은혜과 그의 아내, 아이들이 제 탓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을 이 일에서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어제 당신이 저에게 요구했던 것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어. 경찰관님, 결정을 하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이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내고 다시 열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몇 일 동안 두셔도 되고 바로 가져가셔도 돼요. 만약 여기 두기로 하신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문제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백은혜씨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도록 서면으로 약속해 줄게요. 이건 사실상 그를 거의 풀어주는 것과 같아요. 결정하셨나요? 경찰관은 가슴에 손을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투클링호는 안경을 쓰고 앉아서 천천히 서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천천히 읽으며 백은햇에게 설명했죠. 백은햇은 그동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 말을 듣고 다시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마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나 말이 필요하다는 듯이 보였어요. 그 후 경찰관은 가슴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마지못해 손을 내밀어 변호사의 팔꿈치에 살짝 놓았어요. 이건 그냥 지침서일 뿐이에요. 선생님, 그가 마지막으로 준 편지예요. 조지 씨가 그 편지를 보고 표정이 조금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투클링호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 책상 서랍에 넣으며 표정은 죽은 사람처럼 차분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할 말도 행동도 없이 차가운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말했어요. 가도 돼요. 저 사람들 내보내. 그들이 나가자 백은혜 씨와 조지 씨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갔어요. 오늘 저녁은 삶은 돼지고기와 채소였고 백은혜 부인은 같은 메뉴를 정성스럽게 차려서 기분 좋은 태도로 대접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작은 불빛 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며 주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지 씨의 이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생각에 잠기고 우울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백은의 부인과 말타가 조지 씨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는 조지 씨는 평소에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은의 부인은 조용히 불을 끄고 집안의 조용한 공간에서 그를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조지 씨는 계속 우울한 상태였어요. 설거지와 정리하는 동안에도 파이프를 피우려고 해도 연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인지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고 백은혜에게도 걱정을 끼쳤어요. 그래서 백은혜 부인이 드디어 나타나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앉았어요. 백은혜은 인호 부인 하고 투덜거리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아채라는 눈짓을 했어요. 왜, 조지? 백은혜 부인이 조용히 바늘을 꿰며 말했어요. 얼굴이 너무 처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좋은 사람인가? 글쎄, 나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는 전혀 블러피와 같지 않아요. 엄마, 말타가 말했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쾌백이 덧붙였어요. 그게 바로 나쁜 징조야. 블러피와 같지 않다니. 백은혜씨 아이들을 키스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한숨을 쉬며 내가 걱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작은 애들은 항상 맞거든. 조지. 백은혜 부인이 바쁘게 일하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노병 같은 군인 아내가 혀를 깨물고 말했던 말을 생각하면 지금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내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 백은혜씨 대답했어요. 그 말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조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내가 리그넘을 믿었고 네가 잘 이끌어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야. 그리고 너는 정말 잘 해냈어. 정말 자랑스럽다. 조지 씨가 말했어. 고마워, 친구. 내 평가가 정말 기뻐. 그는 백은혜 부인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어. 조지 씨는 그녀의 얼굴에 관심을 기울였고 잠시 그녀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던 어린 우리치 소년을 보고 손짓했어. 저기 봐, 내 친구 조지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손으로 엄마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 이건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이마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 조금 햇빛과 바람에 노출돼서 그런지 너의 아버지 곁에서 돌보느라 좀 상했지만 나무 위에 잘 익은 사과처럼 싱싱하고 건강하단다. 백은혜의 얼굴은 목재 같은 표정이지만 최고의 찬사와 동의를 보여줬어. 이제 곧 조지 씨가 계속했어. 이 엄마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하얘지고 이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생기겠지. 그때면 정말 멋진 할머니가 될 거야. 젊었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지 않았고 그녀 얼굴에 슬픔의 주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조심하렴 우위치. 조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년을 엄마 옆에 앉히고 급하게 말하는 듯이 잠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러 갈게 하고 말했어. 35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어요.